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이 이제 딱 1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주자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다 이런 소식들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핵심 이슈 그리고 선거를 앞둔 워싱턴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러스트벨트라든지 중서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자가 승리의 법칙이라는 기존의 미국 대선의 법칙들이 요즘 조금 안 맞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지지율이 공화당 지지율이 한 87% 정도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에도 재선 가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백인, 그 중에서도 50대와 60대가 중심이 돼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이번 대선은 그동안의 승리 법칙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정치를 이끌어왔던 세력이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입니다. 46년생부터 64년생으로 20년 전만 하더라도 1130만 명 정도의 최대 인구 분포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2016년 대선 이후부터는 470만 명이 줄면서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81년생부터 96년생들이 차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인구가 밀레니엄보다 많은 7,280만 명이고요. 또 2016년도부터는 150만 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선거 판세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세금이라든지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해서 부의 재분배를 하라고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밀레니엄 세대의 60%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공화당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엄 세대의 지지율이 29% 정도에 불과한데요. 브룸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상위 1%의 부자가 자산의 30%를 갖게 되면서 젊은 층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유권자들은 좌파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에게 모두 선거 이슈를 좀 빨아 당기면서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민주당의 워렌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에 대한 자산 그 과세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라든지 소아 의료 지원, 빈곤층 가정의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IT 기업의 해체 그리고 은행과 증권을 분리하는 규제 불알 같은 쪽의 이야기들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그 정책들은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본선에서는 무당파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치 같은 경우는 향후 1년간 상당히 좀 불안한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에 지금 휩싸이는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공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죠. 그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라고 하는데 정책 공약에 좀 특징들이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그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중도 온건파고요. 워렌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좌파 성향이 뚜렷한데요. 현재 워렌과 바이든의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워렌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홀로 서기를 했던 만큼 부유층을 겨냥한 증세라든지 거대 IT 기업 해체 그리고 중저소득층의 불안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정치적 성향은 급진 좌파고요. 행동이나 주장을 보면은 전형적인 그 변호사 스타일의 정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인 인구의 12%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데요. 이 때문에 워렌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보험을 폐지하고 모두 공적 보험으로 흡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간 무려 12조 달러를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재원을 위해서는 20조 달러 가까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위해서 부유층의 자산과 관련해서는 6%의 보유세를 부과를 시켜서 10년간 3조 달러를 걷어들일 예정으로 있고요. 금융기관이 채권이나 주식을 사고 팔 때는 0.1%의 금융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법인 수혜율을 21%로 낮춘 것, 이제 도로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은 뭐 중저소득층의 부의 분배뿐만 아니라 격차 시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트럼프 감세보다는 4배 정도의 그 증시나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각을 세우면서 세금이나 사회보장 문제, 추가 감세를 꺼내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본선에 들어간다든지 내년 화요일 이후에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된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국 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드 보복이 3년째입니다. 그리고 조치 철회를 위해서 중국 측의 요구를 지금 어느 정도 뭐 대폭 들어준 것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한한령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의 뭐 해금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네, 한한령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중국이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BTS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공연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한령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뭐 단체 관광 금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직항로, 크루즈 여행, 문화 게임 분야와 관련해서는 교류가 여전히 단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뭐 얼마 전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한국인 단원 3명이 비자를 거부당하면서 공연이 무산이 됐고요. 또 중국 극장가에서는 한국 영화가 사라진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뭐 칸 그 황금 그 종려상의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중국 그 영화제 상영이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되기도 했고요. 한국 드라마는 마지막으로 태양의 후예가 방영됐던 3년 이후부터는 단 한 건의 신규 허가도 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철회가 되지 전까지는 중국은 계속적인 그 한한령을 발동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뭐 표면적으로는 조금은 괜찮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하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경제 보복이 우리 기업에 미친 경제 피해가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그 2016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던 우리 기업은 2만 6천 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적 위험을 관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10년 넘게 공을 들였던 중국 사업을 접거나 철수를 결정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CJ E&M이라든지 CJ 오쇼핑, 그리고 현대 홉쇼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을 정리하거나 거의 축소 단계에 있고요. 한때 유행처럼 퍼졌던 K커피라든지 치맥과 같은 K 프랜차이즈, K푸드 같은 경우에도 버틸 힘이 부족해서 지금은 거의 철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 삼성전자의 휴대폰 공장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중국 1호 공장이 베이징 공장, 그리고 기아자동차도 옌칭 1공장이 지금 멈춘 지가 오래됐고요. 특히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가 큰데요. 94년도에 중국에 첫 진출한 이후에 10조 원 넘게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또 한때는 22개 계열사까지 두면서 무려 120개 사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차별 보복 카세 112개에 달하는 롯데마트 매장이 매각이 됐고요. 또 지난해 9월에는 완전히 철수한 상태입니다. 롯데마트 하나만 피해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달했고요. 선양 프로젝트 중단뿐만 아니라 면세점 매출 감소까지 합치면 롯데그룹은 최소 2조 원 넘게 지금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숫자 보면 최근에 뭐 많이 늘어났다, 뭐 면세점 지금 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2016년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관광 규제 실태 그리고 지금 궁금하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네, 2년 전이죠. 우리나라가 중국의 산불, 그러니까 미국의 MD 참여라든지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과 관련해서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여전히 상품 무역이라든지 학술 교류를 제한 나머지 관광 문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한령이 발동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한국 여행 상품에 대한 사불이 계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불이라는 것은 인터넷 광고, 크루즈 이용, 전세기 이용, 롯데 면세점과 같은 롯데 관련 관광 코스 금지 조건들이 되는데요.
뭐 대형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는 한국 상품과 관련된 설명서를 올리지도 못하도록 지침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럽니다. 뭐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에서 해외 여행지 목적지를 한국어로 치면은 텅 빈 페이지가 뜨고요. 상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팔다리를 묶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의 송출이 지금 막힌 상태고요. 다행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44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7%가 늘어났는데요. 이들이 개별적으로 오는 그런 관광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하면서 하나령을 좀 본격적으로 뚫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이게 뭐 풀렸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들 루머 때문에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뭐 최근에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신규 판호 발급을 지금 광전총국에서 허가해줬다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들썩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판호 발급이 우리나라만 쏙 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말에 중국 지난 10월이었죠. 그 중국 광정 총국이 액션 스퀘어가 만든 그 상급 블레이드에 대한 판호 발급과 관련된 루머로 인해서 국내 게임즈가 들썩거리기도 했는데요. 이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월 달부터 판호 발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희소식이 주시장에 급등을 시켰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는 삼국 블레이드가 아니라 삼국 주장록이라고 하는 네디지의 자체 게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중국은 경기 하락에 따른 산업 규제 완화, 외자 유치를 위해서 올해 4월부터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 닌텐도와 관련해서는 IP 게임에 대해서 서비스 허가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유독 한국 게임과 관련해서는 일절 판호 발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NC 소프트의 그 리니지 레드 나이트, 그리고 넷마블의 니니지 2 레볼루션, 그리고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까지는 해제가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궁금한 게 한학령을 풀어준다라고 가정한다면 예전처럼 중국 시장에 좀 활발하게 공략이 될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뭐 해외 직구라든지 영화, K-팝 공연, 그리고 게임 같은 그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3년간 중국 시장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는데요.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편이죠. 종합세 부과가 되면서 소액 해외 직구도 면세 혜택이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해외 직구 물량도 화물로 분류가 되면서 복잡한 검역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있고요. 또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위생 허가를 의무화시키고 립스틱 같은 경우도 색깔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품 규정이 들어가면서 중국 기업과는 이제는 경쟁할 수 없는 구도가 돼버렸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년간 신규 게임 허가증을 지금 받지를 못한 상태인데 그 사이 중국은 개발이라든지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게임은 3년간 무척 많이 컸는데요. 국산 게임보다도 화려한 그래픽뿐만 아니라 컨텐츠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한 상태고요. 또 서비스를 허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3년을 만회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반면에 중국 게임은 한국 진출과 관련해서는 진짜 그 기회를 맞았는데요. 한국 시장에서 작년에 매출이 무려 70%나 증가했고요. 그 사이에 한국의 게임의 인기도 순위를 보면은 2위, 3위, 5위가 모두 중국 게임이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안방 시장까지 중국에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2년 전에 산불 약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중국 측과 뭐 여러 가지 요구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드 보복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뭐 여러 가지 항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드 보복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부터 해서 중국이 좀 얘기를 너무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새드 배치보다도 그 미국의 그 한반도의 전술핵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반입을 더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은 뭐 통제권을 미국이 주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인도로 이어지는 중국 봉쇄가 시작이 되면 중국은 에너지원의 물동량의 70%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드에 이어서 전술핵 배치 같은 경우에는 미중 패권 다툼이 관제 전쟁에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 기술이라든지 환율, 추방 전쟁에 이어서 국제적인 군사적 충돌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핵군비 경쟁까지 말려들 경우에는 승산이 없다는 측면에서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전술핵 배치 그리고 사드와 관련한 추가 배치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파기하지 않는 한 중국의 이런 그 공세는 앞으로도 더 계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보여왔던 기회의 땅 그리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측 지금 대선 이야기 그리고 중국 측과의 지금 아직까지 꼬여있는 실타래 어떻게 풀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